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CBS 주말 뉴스쇼 3부는요.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해 보고 있습니다. 삼색 정치 토크 3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감기인 줄 알고 굉장히 좀 걱정했는데 비염인 것 같아요. 네, 비염도 걱정을 해야 되네요. 저도 같은 비염 환자로서 공감합니다. 비염 환자들이 요즘 네. 날이 뭐 네.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하면서 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그중 네. 하나입니다. 네, 봄 비염, 가을 비염 있는데 저는 가을이거든요. 봄이세요, 가을이세요? 전 둘 다예요? 여름이랑 가을이요. 여름, 가을. 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힘들고. 비염. 네, 네. 알겠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은 어떠세요? 건강은? 저는 괜찮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잠깐 뭐 이제 안부 얘기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성탄 메시지가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네, 저희한테만 들어온 건 아닙니다. 네. 옥중에서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여러분은 제게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짧게 요거 한번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 세 분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누구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냥 예. 먼저 비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엄은 계몽령이다 이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액면 그대로 선회를 해줘도 네.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으면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 여러 가지 사법부 파괴와 같은 시스템 훼손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계엄을 안 했으면 지금도 윤석열 정부였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피선거권을 이미 잃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재판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네. 크게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할 계제가 안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은 청년 파리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파리. 아니 왜냐하면 4월 11일에 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네. 그 앞에 젊은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도열시켰잖아요. 자유대학인가요? 뭐 정확한 단체 예.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도 그런 의구심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내야 될 유일한 입장이 있다면은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어야 한다. 예. 그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 얼마나 또 현 정부 비판을 또 매섭게 하시려고 시작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12.3 그 불법 비상계엄이 자식 같은 청년들 위해 선포했다 이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저는 한마디로 딱 이거 보자마자 생각했던 게 이런 아버지 둔 적 없다. 그리고 자식 앞길 막는 부모가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심지어는 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자유를 짓밟는 행동을 한 거는 본인이죠. 그래놓고 뭐 이웃사랑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게 자꾸 청년들 운운하면서 네. 청년들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계엄 선포되고 나라 분위기 안 좋아지고 이랬을 때 청년들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일절 안 느끼시는 건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굉장한 이 망상과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걸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최병천 소장님도 제가 그 표정을 좀 보니까 눈빛에 약간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국힘과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러브레터 네. 성격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것도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은 예컨대 국힘이 완전히 윤 어게인과 단절돼 있는 당이면 이런 얘기가 우리가 회조도 안 될 텐데 실은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번 계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예. 내란몰이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거를 번복하거나 공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계엄팔이 할 만하네 아직도 예. 라는 판단이 드니까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거랑 완전히 절연돼 가지고 예.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히겠구나 하면 이게 회자되는 게 의미가 달라지는데 네. 여전히 ING가 작동하고 있는 거는 아하. 국힘이 단절하지 못한 거랑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장동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러브레터를 보낸 거고 예. 그 러브레터에 대한
화답형 네. 러브레터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도 뭐 공감합니다만 또 어제 장동혁 대표가 충북도당 당원교육 행사에서 했던 발언이 또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작년 12월 3일 나는 국회 본회장에 있었다.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 찬성표 던졌다. 함께하지 못한 90명의 의원도 본회의장 들어왔으면 같은 선택했을 거다. 이것도 좀 결이 약간 다른 발언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송전 대변인께서는 이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좀 노선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한번 쭉 보죠. 네.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당대표 됐다고 보는 것이 거의 정설일 겁니다. 네. 그리고 당대표가 되어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만 1년을 맞는 시점에 사과도 거부했어요. 자, 이런 행보들을 쭉 보면은 과연 어제 변화를 여러 번 언급한 것만으로 정말 변화를 시작했다고 국민들께서 보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럽죠. 예. 이번 주에 제가 잘 아는 당원 중에 한 분이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장동혁 대표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수능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자식이 저 다음 달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라고 하면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 복장이 터진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지금 아마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선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물론 6개월 전에 마음 잡으면은 응원은 좀 해주긴 해야겠습니다만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당내의 시각도 존재한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네. 하던 대로 하는 거를 네. 계속 하면서 말로만 바뀌겠다 하는 거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만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6개월 전에라도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고 하고 독서실 끊고 하면은 우리가 응원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놀던 친구들이랑 그대로 놀고 놀러 다니던 곳 그대로 가면서 공부는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면 안 믿기는 것처럼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뭐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몸은 또 왼쪽으로 가겠다. 혹은 뭐 얼굴은 왼쪽으로 또 가 있는데 몸은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런 모습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고 그리고 지금 계속 윤 전 대통령이랑 비슷한 메시지 냈고 계엄 1년 됐을 때도 제대로 사과하고 직시하는 메시지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계엄 이후에 대한 어떤 책임과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한번 제대로 장동혁 대표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뭔가 노선이 변하냐 이미 다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유죄 판결이 혹시라도 나오면 그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타이밍에 대한 시기에 대한 논의도 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너무 늦으면 사실 효과가 또 없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법을 만들어서 법을 바꿔가지고 하자 이런 건데 위헌 소지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또 한 번 혼란이 좀 생겼어요. 특히 중요한 부분, 많은 분들 잘 아실 테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일반적인 재판처럼 누가 판단할지 그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하자. 이런 내용이 이 예규에 담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게 민주당이 발의해서 지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민주당 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해서 일단 뭐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는 법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강하게 또 여러 가지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지적도 해오셨고 오늘도 그런 준비 좀 많이 해오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얘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24일에 법안 예정대로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법원의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뭐 왜 할 수 있었으면서 그동안 안 했냐? 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결국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뭐 이것이 반헌법적이다, 혹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혹은 법률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마치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따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 뭐 야당에서도 공격을 했고 사법부에서도 그런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면에서 보면 뭐 재판부 임명 방식에는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스스로 확인을 해준 셈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네. 예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예규를 통해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1심 선고가 단 한 개도 안 나온 이 사태를 사법부가 방치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예규를 통해서 이런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 예규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내부 규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구속력 면에서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법률과는 지대한 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법률로 발의했을 때 예규보다 더 우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죠. 그 안정성 면에서도 구속력 면에서도 더욱더 확고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아.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네. 이 직위원 재판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동안 제대로 된 답도 내놓지 않았다가 뭐 이제 와서 부랴부랴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 뭐 판사들을 이제 무작위로 배당하는 네네.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을 때 어떻게 직위원 재판부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영장 전담 재판부는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래의 목적과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도 법률을 통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송전 대변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법원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예규의 구속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재판 예규는 법관들의 세계에서는 뭐 법률과 다름없는 효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이거 대법관 회의까지 거쳐서 시행을 예고하고 공포를 하는 것인데 굳이 법률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의 무작위성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건을 어떻게 배당할지는 법규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는 내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거 있거든요. 이번에 대법원이 발표한 안은 그 무작위성을 깨뜨리지 않는 겁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존재하는 16개 형사재판부 중에 어느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을 하고 그 재판부의 다른 사건들을 다 비워서 전담재판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문제 제기해온 바가 정말로 재판이 느리다는 것에만 있다면 이제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재판 진행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 진행은 설령 유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엄정한 결론으로 답을 하는 법관들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왜 대법원이 못했냐, 이 의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리면 예. 윤 전 대통령이 2월 말에 기소가 됐죠. 이 시기에는 2월 10일경에 발표되는 법관 정기 인사가 이미 다 윤곽이 나온 뒤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판 준비 기일에 들어가 보면 뭐 증인이 몇 명이 될지 이런 것들은 대법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급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설령 대법원이 보기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것에 개입하면은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뭘 하고 싶어도 인위적으로 중간에 재판부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제 1심은 거의 다 끝나가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가 다가옵니다. 마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2월 초쯤 예상되니 이제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이고, 그래서 가장 합헌적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법원이 내놓은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의 어떤 예규 제정을 통한 개정을 통한 이런 방침은 합리적이다,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민주당이 예. 판사를 고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네. 이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남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무작위 배당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2번 후퇴했다가 새로 이제 안을 만든 거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새로 만들게 된,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안 자체가 좀 약간 어떤 이러저런 성의 표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의 표시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처분적 법률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고 법안 명칭에 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걸 좀 뺀 거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독립권 침해 문제에 있었으니까 추천 권한에서 외부자들은 다 뺀 거, 그렇죠. 법무부라든가 국회라든가 다 빼고, 그다음에 무작위 배당에 대한 비판으로 약간 복수 재판부를 3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소급 적용 같은 걸 안 하기 위해서 2심부터 적용한다든가, 그래서 나름 위원회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것들을 좀 방어하거나 좀 회피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노력을 했어요 일단.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런 걸 하는 거의 근본적인 취지는 민주당의 어떤 주장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저는 그 정치적 중립성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비춰봤을 때 대법원 예규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민주당 특별법보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예규는 위헌 논란이 아예 없어요. 근데 민주당의 거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심한 흔적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네. 여전히 위헌 논란이 있어요. 법 그렇죠. 쪽에 내서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뭐 보수 언론 일부가 몇 대 몇이 나올 거다, 뭐 심지어 5대 4로 부결될 거다, 뭐 이런 온갖 그게 있었지만 실은 만장일치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면 판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뭔가 다른 판이 돼야지 그나마 예. 어떤 죽음이라도 생기는 거지. 예.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당할 판이거든요. 옥중 성탄 메시지도 약간 그런 그런 거 거죠. 그래서 아마 법 쪽의 분위기도 비슷하고 국민 정서도 그러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적 중립성 관점에서도 지금 대법원의 얘기가 훨씬 더 부합하고 그리고 신속한 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흔들기도 더 어려운 게 오히려 더 대법원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했던 그 원래 선의로의 취지, 정치적 중립성과 신속한 재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 위헌 신청을 하면 네. 그것이 위헌에서 다툼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시간이 질질 끌어지고 구속기한 물론 이제 그거는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니긴 하지만 구속기간 같은 거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의 취지에 비추어서도 대법원 얘기가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18일이 구속기한이었는데 16일에 또 구속기한 만료 이틀 앞두고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또 예정돼가지고 거기에서 징역형 선고되면은 뭐 상당 기간 동안 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둘러싼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네. 그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이 1월 16일로 잡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속 기간이 1월 18일까지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앞에 선고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죄가 선고될 때는 당연히 실형을 선고해서 구속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네. 이번 주에 유력 언론사 논설위원들 두 분이 방송에 나와서 실명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 SBS 손성민 논설위원인데요.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여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예. 왜 이렇게 계엄 사과도 거부하고 변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과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어쨌든 신뢰받는 언론사 논설위원들인데 네, 네. 실명으로 본인들이 취재한 바를 이렇게 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들을 하실 때는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만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어도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안 풀어주겠다는 의도가 읽혀요, 사실. 그렇죠. 직업법률가들은 다 알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좀 객관적인 상황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장동혁 대표가 왜 계엄 1년이 됐을 때까지도 명확하게 사과를 안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마지막 골든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 대표의 시간에는 골든타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관련해서 재판의 1심이 선고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말씀 주신 그런 재판은 장 대표한테 아마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않을까. 결국에 이 내란죄와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1년이라는 그 시점은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1월 16일에 판결 선고하겠다고 재판장이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접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서 반발했는데 그럼에도 뭐 변화는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 결과가 좀 예측되는, 물론 판결은 나와봐야 되는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민주당 얘기 돌아오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법안 예정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거 뿐만 아니라 특검 또 하자, 2차 특검, 종합특검, 재특검 하자, 이런 입장인데 요것도 아주 진지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박전채 의원 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공개적으로 예.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뭐 특검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동반하는 건데 중요한 뭐 일들 다 처리했고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 다 수사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중에서는 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인물들도 꽤 있었고 네. 그 외에도 사실 내란에 어떻게 보면 사전 모의와 계획이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노상원 씨의 수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규명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노상원 씨가 거기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여러 작전들을 써놓잖아요. 그 실제로 그 특정 인물들에게 접촉을 해서 마치 임무를 줄 것처럼 굴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게 과연 이 노상원 씨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이냐, 혹은 노상원과 김용현 씨의 둘 간의 어떤 공모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이냐. 그러니까 이 수첩의 실체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뭐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게 이 3대 특검에서 좀 미진했던 의혹들, 아직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들을 하자는 거라서 뭐 임성근 사전장에 대한 어떤 구명 로비, 그 부분도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좀 밝혀내지 못한 부분, 아니면 김건희 특검에서 아무래도 워낙 혐의가 많았고 수사 기한이 한정되어 있었다 보니까 제대로 뭐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뭐 없는 거를 만들어서 털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진상 규명을 끝까지 해봐야 된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데 또 의문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 거는 드러나지 않았으면 못 밝혀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나올 때까지 한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이른바 삼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헌정사상 최장기간, 최다 인력, 그리고 최강의 권한을 가지고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조은석 특검팀만 해도요. 2017년 최순실 특검이 수사기간 7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안 됐나요? 그렇죠. 30일 연장하려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70일 수사를 했고, 지금 조은석 특검팀은 그 2배 반이 넘는 180일을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 20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온갖 것들을 밝혀내고 많은 사람들 구속도 시켰습니다. 네. 처벌도 됐고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팀의 파견검사 수는 64명이었어요. 3.2배입니다. 이걸 가지고도 못 밝혀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의 뭐가 없거나 아니면은 수사로는 규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수사로서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제가 단서를 붙이는가 하면은 네. 일부 인물들은 여전히 묵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해서 뭔가 더 나오긴 어렵고, 훗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계엄의 동기에 대해서 여전히 미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려낸다든가 해야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해서 더 나올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네. 사실 세금 낭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특검을 하려면 통일교 특검을 해야죠. 그렇죠. 예, 통일교 얘기도 살펴보겠는데, 일단 과연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법적으로 따질 게 무엇인지는 뭐 끝까지 다 털어봐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지금 송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이 통일교 특검,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공조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특검이라는 게 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럼 국회 의석이 모자르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의석이 두 당을 합해도 이 단독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거나 민주당과 뭐 합의를 하거나 또는 일부 이탈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이제 특검이 해가지고 경찰한테 최근에 이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은 경찰이 막 이제 그 국수본에서 특별 전담 수사팀을 이제 막 꾸려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압수수색도 이제 좀 뭐 하고 있습니다만. 소환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네. 또 뭐 이제 만나가지고 진술도 듣고 저기 윤영호 세계본부장도 가서 이제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뭐 출국 금지 조치도 하고, 그래서 실은 뭐랄까 이게 한 지금 일주일 정도나 됐을래나요?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한지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간 게. 그래서 실은 일단은 뭐 나중에 필요해가지고 하면 뭐 특검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타이밍상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 특수본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뭐가 원래 이제 우리가 특검의 취지라는 게 권력과의 결착 가능성 때문에 결탁을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어떤 검찰 및 경찰 수사로는 이게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런 공감대가 있을 때 하는 게 존재하는 게 특검 취지인데 아직은 그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계속 이 통일교 특검을 가지고 일종의 좀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는 결국 저는 정치적 야합을 위한 지렛대로 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도 스스로도 이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잖아요. 네. 사실 근데 처음에 통일교 의혹이 불거졌던 건 김건희 씨와 통일교의 유착 관계,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건 재판도 지금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당과 관련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뭐 통일교 측에서 권성동 의원만 접촉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들을 접촉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발벗고 나서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네. 그러니까 몇 달 앞둔 이 시점에 개혁신당과의 어떤 연대의 통로를 모색하고 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 얘기하고 본인들도 통일교 특검 공세하고 싶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한번 공통분모를 좀 만들어 보자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통일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경찰에서 빠르게 수사를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상황이 뭔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지연되거나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는 특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통일교 특검 공세를 할까? 결국 더 늦기 전에 연대하자라는 메시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발신하고 있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송준 대변인께 또 하나 질문 추가로 또 더해서 묻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듣고 광고 갈게요. 2023년 3월에 국민의힘 당대표 뽑을 당시에 전당대회 앞두고 통일교가 교원 11,000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라는 문건, 특검이 증거로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특검 수사로 가면은 뭐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더 큰 타격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당내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관여된 인물들이 나오더라도 설령 나오더라도 특검을 해야죠. 그런 각오로 특검을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믿고요. 예. 이 특검을 하는 이유는 네. 단순히 여당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총체적으로 오작동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씨로부터 여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이 올해 8월 22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이첩한 건 12월 9일이에요. 그 109일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00일 넘게 사건을 묵혀놓고 있다가 언론에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요라고 강변하면서 이첩을 했어요. 사실은 이건 수사권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 권력의 오작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영호 씨의 그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그 종교재단 해산을 반복해서 국무회의에서 언급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발언이 통일교와 윤영호 씨에 대한 겁박으로 작용했다는 시선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연 그러면 109일 동안 사건을 묵혀놓고 있으면서 정보 유출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까지 모두 특검의 대상인 거예요. 설령 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가 나오더라도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이면은 네. 민주당이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정말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명분이 없다. 지금 국민 여론이요. 한국갤럽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검 찬성이 62%예요. 통일교 특검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중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60%, 민주당 지지층이 67%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명분으로 이 특검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저는 결국에는 이건 여야 합의로 예.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결기죠. 알겠습니다. 네, 통일교 특검까지 살펴봤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여야 양당 정당 내부 갈등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내 좀 시끌시끌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또 함께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김정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이거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장동혁 대표가 뒤에서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시각을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박선민 전 최고위원 이야기 듣고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호가 출범하고 나서 이 멈춰있던 그 이른바 숙청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숙청의 시계. 네, 왜냐하면 결국 이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뭐 징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절차가 잠깐 멈춰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당원 게시판 논란도 한창 논란이 됐는데 그 뭐 감사를 한 해 만에 하다가 뭐 좀 흐지부지 되고 다른 국면을 맞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장동혁 호가 출범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시 마치 어떤 수건 사업처럼 이거 매듭을 지어 보겠다라는 네.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잖아요. 아니 공약이니까 내가 공약 지킨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본인에게 날라왔던 청구서 이제 다 터는 거죠. 그리고 음. 결과적으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안에서 이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내부 총질하지 마라. 뭐 결국에 뭐 어. 총구를 뭐 우리 안으로 겨누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하나가 되자라는 말에서 한동훈계만 빼고가 있는 거예요. 괄호치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적 50명보다 안에 있는 적 한 명이 더 무섭다고. 그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거라고 모두가 또 이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이제 인선이 되고 등판을 하시고 하는 이른바 강성 친윤 분들을 보면 뭐 고름을 다 짜내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뭐 최근에 이제 등판하신 분이 계신데 네. 고름 다 짜낼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발언은 또 윤리위 징계감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네. 결국 이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입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비판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걔만큼은 내가 끝내고 간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 아예 거기에 한동훈 걔가 명함도 못 내밀게 하겠다라는 계산하에서 지금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선거를 몇 달 앞둔 이 시점에 이 절차들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아니 선거 앞두고 힘을 합해서 정당이 승리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장동혁 대표에게 헛소리하는 사람 다 자르라고 했다. 계엄 사과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노림수가 있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한 본인의 솔직한 속내를 뭐 표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 국민의힘의 어떤 분위기 어떤가? 이거 옳은 방향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옳은 방향인지는요. 네. 장동혁 대표가 고비마다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외부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무섭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런 말씀하실 계제가 아니다라는 고언을 제가 좀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예. 주거 재앙이라고까지 불린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는 뭘 했습니까?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 나오니까 10월 1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3시 58분에 페이스북에 그 사실을 공개를 해서 예. 주말 내내 윤 전 대통령 면회로 뉴스가 뒤덮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대미문의 그 대장동 항소 포기,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7천억 원을 그냥 준 것이나 다름없는 그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을 때 장동혁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해가지고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피소, 그리고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주고받은 그 훈시경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 네네. 이거 나왔을 때 네. 장동혁 대표 뭐 했습니까? 계엄 만 1년에 사과를 거부해서 또 그걸로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통일교 게이트 터지고 전재수 전 장관 조사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부의 분란만 더 국민들께 드러나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타석에서 계속 주자 말로 아니면 적어도 2, 3루의 상황이었는데 야, 득점 찬스인데. 병살타 아니면 헛스윙 삼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내부의 적 1명이 무섭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실 계제가 되는가? 사실 좀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장동혁 대표가 원래 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나 그런 거는 이제 대표가 임명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장해찬 씨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됐고 그다음에 네.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소통특별위원장이 됐는데 막말의 황제 2명을 엄선해서 지정한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한테 했던 그 어떤 징계의 명분이 지도부에 대한 인격 모독, 당론 불복, 개파 갈등 조장인데 개파 갈등 1인자들을 지금 딱 그 양쪽으로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컨대 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말은 앞에서 말하듯이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을 뭐 연내 쥐어 짜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도 원래 난교를 즐겨도 된다 내지는 뭐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은 너무나 저급하다 일본인들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다 내지는 뭐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 해서 실은 막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천권이 취소됐던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물론 뭐 아주 예전에 했던 발언들이기도 네네. 합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실은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선관위를 쳐들어가거나 뭐 등등해서 과천 상륙 작전이었다라고 이제 칭송을 하고 그리고 뭐 선관위를 범죄자들의 소도이고 계엄군이 안규령을 즉각 사살해도 되는 거였다. 해가지고 실은 우리가 정치권에 뭐 막말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한 1인자급에 들어가는 두 분인데 그분들을 대표가 친히 직접 이제 한 명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한 명은 국민소통특별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일단 그 기준도 일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김종혁 전 최고를 징계하려고 그러면 네. 동일한 이유로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임명할 게 아니라 징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은 내부의 적 한 명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내부의 적이 약간 내부의 적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윤한홍 의원은 뭐 우리 잘 알려져 있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면전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거라든가 뭐 주호영 의원, 권영진 의원, 김대식 의원, 뭐 유정복 그 인천시장 발언들이라든가 이게 무슨 뭐 친한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힘 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계라고 불렸던 사람들에서도 이런 비판적 발언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징계하려면 다 징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콕 집어가지고 특정 이제 입만 공격하는 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장동혁 대표 이러는 게 실은 되게 고마운 거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선거 때 선거는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건데 예. 장동혁 대표가 항상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다. 그런 도와주는 생각이 듭니다. 재주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갈등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주제까지 다룰 수 있겠네요. 민주당, 네, 지방선거 출마 목적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이거 정청래 지도부가 아예 이거 좀 이제 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숫자가 지켜져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국면으로 갔는데 자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다. 친정, 예. 정청래와 이재명. 정청래를 먼저 말하면 또 안 되겠네요. 네, 이재명과 정청래 갈등 정말 있냐? 물론 이거를 그 박선민 전 최고위원에게 여쭤보면은 갈등이 없다고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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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답을 대신했고요. 그래서 송영훈 전 대변인 이야기부터 한번 좀 듣고 가겠습니다. 아니 명청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네. 국민의힘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탄압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하는 게 네.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최고위원 선거는 이른바 친명 쪽이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룰 자체가 그래요. 그래요?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네. 권리당원 투표가 100%가 아니더라고요. 50대 50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나머지 50이 아마 중앙위원회하고 대의원이든가요. 제가 다른 당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권리당원이 50%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희 당이 아니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지난번에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도 부결됐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 중앙위원들이 대거 투표에 불참한 결과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결국 게임의 규칙 때문에 친명 후보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니 저는 그 박선민 전 최고위원 얘기 뭐 그냥 쓱 지나가려고 했는데 또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예. 박 전 최고위원 이야기도 듣고 최소영 님으로 가죠. 네, 일단은 뭐 사실은 결국에 후보군이 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래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뭐 실제로 뭐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인사가 이제 뭐 출마를 하기도 했었고 뭐 유동철 물론 후보 맞습니다. 유동철 후보가 물론 이제 컷오프 관련해서
있었던 거긴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분분하고, 그러니까 공정한 기준이 있었고 내부적인 그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네.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라서 뭐 마냥 어떤 노선 차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보면 뭐 그러면서 후보들 간에 좀 갈등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설전이 있습니다. 근데 좀 거칠어요 표현이. 네. 문정복 후보하고 이동철 후보 뭐 천둥 벌거숭이 버르장머리 이제 고쳐야 뭐 된다 뭐 문정복 이런 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또 당직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표랑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이 싸움이 마치 최고위원 보궐선거 자체를 규정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좀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하고요. 아, 예, 결과적으로 이게 근데 친명 친청을 나눈다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당이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 정부 성공하게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 성공 돕고 정권 재창출하고 그거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금 선거 단계에서 싸운다라고 해도 네. 최고위원 되시고 나면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수장님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박찬대 후보랑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선거를 했을 때 네. 당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기고 그다음에 대의원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직화가 좀 더 잘 돼 있다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친명 쪽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결과는 까봐야 알긴 하겠지만 네. 상대적으로는 이번에 투표율도 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청래 대표 개인기가 좀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친명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세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항상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세 분 이야기 들으면은 또 정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는군요. 네. 네. 세 분께서 잘해주시길, 두 분께서 잘해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선 소장, 박선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